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오늘은 1월 3일이죠. 2023년 1월 3일. 경주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경주마가 코스피 2988 이때 시작을 했는데 2023년 오늘 1월 3일 코스피 2218로 주저앉은 이 마당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경주마는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 처음 장이 시작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너무 하락돼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운이 확 빠졌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1월 효과는커녕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주마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를 꼽아놨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도 FOMC를 압니다. FOMC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압니다. 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교육을 한 건지 하도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아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FOMC 멤버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2명의 현자들 네. 그렇게 타이틀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언론도 뭐 그런 식으로 달더라고요. 네. 12명의 현자들. 왜 12명의 현자인가? 보드 멤버는 실은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금리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수가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의 구성을 좀 놓고 보면 의장이 있겠고요. 뭐 파월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외에 7명의 멤버는 소위 말하는 상설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나머지 4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올해 이 바뀌는 4명이 그러니까 기존의 4명이 빠지고 새로운 4명이 들어갈 텐데 기존에 빠지는 4명이 매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새롭게 들어가는 분 4분 중에 3명은 상당히 비둘기죠. 네. 한 명은 중도 혹은 매파인데 최근에 매파인데 이렇게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작년에 한 해를 괴롭혀왔던 긴축 정책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빠지는 멤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뭐 매파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네. 천재이기도 하고 또 팬들도 많습니다. 국내에. 그 얼굴도 상당히 좀 잘생겼잖아요. 네. 네, 그런 빠지게 되고요. 에스터 조지 캔자시티였었고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또 작년 말에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이분도 빠지게 되고요. 또 클리블랜드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 이제 이분들이 빠지게 되고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닐 카시카리가 이번에 투표를 하러 들어갑니다. 닐 카시카리도 실은 우리 뭐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좀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해서 좀 매파로 보고 있는데 좀 미국 쪽에서는 약간 중립 성향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게 새롭게 들어가는 4명 중에 뭐 닐 카시카리 빼고 3명은 상당 부분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전반적인 좀 성향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리적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간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비둘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순리적으로 바뀌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예. 네. 매 집어넣었다 비둘기 집어넣었다 이게 그러지 강제로 않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새해 첫 미국장이 열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은 어제 아시아장도 다 돌았어요. 네. 우리만 이제 시장이 열려서 예. 그거에 대한 또 고독함도 좀 있었고 물론 이제 밤에 독일 시장이 좀 열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신정의 대체 휴일을 우리만 안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첫 개장일입니다. 음. 물론 선물이 오전에 되게 안 좋았는데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첫 주. 그 1월의 첫 주에 그 이제 등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거의 1년의 그런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또 상승 출발로 좀 전환이 돼서 좀 약간 또 상승 출발해서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첫 거래일에 어제 첫 장에서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처럼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쉬어. 그러니까 혼자 달리다가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만회를 하면서 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을 보면서 그냥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자로서 제가 판단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까 제가 열면서 얘기했지만은 1월 효과고 뭐고 간에 이게 뭐 산타랠리는 아예 없는 거고 그냥 사탄 랠리로 공포감이 휩싸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뭐 CNN에서 매일매일 지표 발표를 하고 있는 Fear and Greed라는 인덱스를 보면은 네. 대한민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 대부분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정도이고요. 다만 그 공포의 수준은 극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망설여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좀 특히나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증했었다. 예. 하루에 1,00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전체 인구의 60%가 뭐 확진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도배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과연 되는 게 맞느냐, 다시금 봉쇄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 때문에 시장이 좀 주저앉았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양 국가의 수출 비중이 도합으로 약 50%가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23%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다만 어제 증시에서는 유럽 시장이 열렸었는데 유럽 전반적으로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다 약 1%에서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로존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PMI 지표는 발표가 됐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은 운송 관련해서 이 공급망이 많이 개선이 됐고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 강도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출근했는데 굉장히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선물도 빠지고 있고 대한민국 증시도 빠지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시켰던 이슈는 중국의 미국에서 중국 대사를 맡고 계신 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왕위부장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외교부장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노력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중국에 방문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혹은 이 마찰이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이 다시금 좀 돌아섰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홍콩 주식은 열린 거죠? 오늘 좀 오른 거죠? 맞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가 단연 돋보였었고요. 홍콩 항생 지수가 오늘 2만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11월 중순까지 꽤나 고통을 줬었던 중국의 개별 종목들 그리고 지표들 모두 다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홍콩 항생지수 2만 포인트를 돌파해서 2만 118포인트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텐센트가 200불을 깼었었는데 340불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게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매도 문제는 따로 다루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돼 있을 때 때리는 게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그 주가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거기를 놓고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매수 세력이 계속 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유달리 이렇게 비난도 많은 것이고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개인들의 매기가 있고 매수가 있고 수급이 트이는 것은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무작정 공매도가 와서 승리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련한 주가라든가 실적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리오프닝주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실적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거길 놓고 때리거든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의 공매도의 특수성이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중국
그 관련한 리오프닝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은 워낙 코로나19 확진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를 통제를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졌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로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네. 만에 하나 정말 중국이 걱정되고 문제가 크다면 먼저 빠져야 될 게 저는 유가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국제 유가는 지금 81달러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아직까지 중국을 중립으로 놓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중국이 또 무너진다면은 달러는 또 당연히 강세로 또 갔었어야 되는데 달러는 아직까지도 뭐 큰 틀에서의 이 달러 강세를 다시 추진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시장은 지금 힘듭니다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절망 쪽이라든가 비관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뭐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도시에서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퍼졌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설 연휴에 중국이 또 대단하잖아요. 전국으로 이 도시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리오프닝 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공매도의 표적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참 언제 올라가야 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어쨌든 추가된 이슈는 이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이제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이미 언론 보도를 보면 90%가 확진이 된 것 그렇다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도시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걸 겪고 나서 보면 뭐 우리 가족 다 걸렸고 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중국발 그 항공기가 입국이 됐을 때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각국의 대응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중국발 그 배나 비행기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게 PCR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중국인들의 좀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매 운동의 조짐까지.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노제팬을 했듯이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실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미 리오프닝에 돌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네. 이미 사람들이 이미 이제 두려움이 해제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을 지금 혹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또 그냥 그 검사 안 하고 받겠다고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본인들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너무 크니까 네. 약간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겠죠. 네. 아까 이제 중국, 홍콩 얘기 잠깐 했었는데 중국 항생 지수는 그 2만을 회복한 겁니까 지금? 그 정도 된 겁니까? 5시 이제 장 마감하면서 2만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아.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홍콩 H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예. 모두 다 좀 강력하게 오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을 뒤흔들었던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실제로 기대감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기대감 사이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방금 공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거래량이 워낙 죽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질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물량들 특히나 금융 투자 쪽은 프랍 매매 혹은 차익 거래 매매가 대부분인데 이 차익 거래는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거가 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확대 정도가 목적이고 수수료 정도만 먹을 수 있으면 거래가 일어나는데 최근 거래량의 상당수가 기관 거래량의 상당수가 이 금투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금융 투자의 차익 거래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인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기관 매도가 있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깨지지도 않고 비교적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공매도가 최근에 집중됐던 것들은 많이 빠졌다가 급격하게 튀어 올랐던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국내장 점검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 계속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담고 있는 게 네카오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 얘기 한번 하면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합해서 60조가 증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는 좀 소수설 네.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역설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쪽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 약세. 또 중국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국 쪽에서 조금만 해준다면 이것이 의외로 경기 침체의 기간도 줄이고요. 그거의 강도, 그러니까 아픈 충격이죠. 그것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거를 갖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지금 말하는 네카오 이 플랫폼은 어떤 역할일까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네. 만에 하나 올해 뭐 다수의 예상을 깨고 시장이 상당폭 이제 달려가게 된다면 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주인공은 전의 시대의 주인공,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가 아닌 낮은 물가, 저물가 시대의 주인공이 역시 반도체와 뭐 바이오와 네카오 플랫폼이었다면 이번에 달린다면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지만 네카오가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주인공은 될 수 없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는 아직 플랫폼 주식은 아니지 않나. 예.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작년처럼 뭐 무너지고 그런다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네. 그래도 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실망하는 우르르 소리는 들리시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르긴 오릅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오릅니다만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것 2020년에 같다. 없었던 시장을 네, 이끌었던 그건 주인공 역을, 그러니까 주연 역할은 네. 아직 올해는 다시 그 역할을 그 배역을 따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카오 얘기까지 여기까지 경중화가 뽑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월가 얘기 한번 해보죠. 그 미국의 월가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아니 근데 뭘 예상해?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 나왔는데 이걸 뭘 새삼스럽게 지금 예상해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 폭과 그 이제 깊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좌우지우지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경기 침체는 뭡니까? 이게 보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실직을 하고 네. 다 뭐 길거리에 내앉는 사람들이 막 폭증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일부.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무너질 겁니다만 일단 좀 메이저하게 보는 의견은 얕고 가벼운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대부분이 바라고 있는 네. 이렇게 진행하기를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보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잖아요. 네. 둔화되겠지만 이게 쉽게 무너질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는데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되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지금 기업들이 일부 아닌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돈을 못 버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좀 위험합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도산 같은 게 있을까?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너무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쁘지 않을 경우에 증시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월가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70% 정도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올해 아니면 내년 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30%는 뭔가? 네. 그들의 의견 대표적인 게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기 침체가 없거나 기술적인 침체가 살짝 왔다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활동 데이터들을 봐라. 뭐 대표적인 뭐 고용 지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비 지표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과거의 경기 침체가 오던 패턴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네. 경기 침체가 이게 오는 거냐. 그리고 실업률이요. 이것도 고용인데 살짝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역대급 낮은 거잖아요. 네. 원래 4%면 완전 고용인데 3.7%란 말이에요. 물론 올라가겠지만 4%대로 이게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에서 슬금슬금 그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결국 피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소수 의견입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세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경기 침체, 그리고 얕고 가벼운 경기 침체, 그리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살짝 지나간 경기 침체.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요 세 가지별 시나리오별 증시의 움직임들을 생각하신다면 진짜 과연 그 우리가 아는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올해 증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얘기를 지난해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경기 침체가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별로 무섭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이거 얘기할 때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글쎄 이 상태가 온전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저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요. 네. 저희 애도 안다는 FOMC가 금리 인상 올해도 하긴 하겠죠. 근데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언제부터 스테이가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질지 이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난 12월 FOMC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거는 11월과 12월에 발표했었던 10월과 11월의 CPI가 두 번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네.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꺾였던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FOMC에서는 2023년의 물가가 기존에는 3.1%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5%까지 근원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내년에는 약 2.3%의 근원 물가를 전망했었는데 2.5%의 물가 상승을 전망한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월과 11월의 CPI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꺾였었는데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물가가 오히려 우리 기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다 정도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서비스업 부분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임금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고용이 침체가 되어야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5%까지 와야만 이 서비스향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골치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FOMC에 코멘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였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좀 컨센서스로 형성을 하고 있는 페드워치 등에서는 오히려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5% 부근에서 머물고 그리고 12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파적으로 나왔던 FOMC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 혹은 월가에 있는 투표권자들은 12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쨌든 멈추고 12월쯤에는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운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작년 10월, 11월 이때 예금 금리가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금 금리가 조금 그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대출 금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출 금리는 좀 오르는 거는 같은데 하여간 예금 금리를 봤을 때는 피크 찍고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지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금 금리가 먼저 내리고 대출 금리 나중에 내려주죠. 그런 거죠. 예. 네. 최근에 여기서 조금 한마디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네.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가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급격하게 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전망이었거든요. 예. 지금 투자자분들도 과거에 7%, 8%짜리 예금 금리가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4.3까지 올라갔던 게 뭐 3.5까지 빠졌고 지금 다시 올라서 3.9 수준인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제 다시금 10년물 금리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과거에 지금 현재 연준은 FOMC에서 가이던스를 주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를 미리 시장 금리는 반영을 했다 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이제 멈추고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는 정말 반가운데 그러면 인플레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아, 그건 지속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에 네. 물가 지수, 그러니까 상품 바스켓군과의 대비해서 얼마를 올렸냐는 비율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작년에 우리는 6%대를 경험했고요. 미국은 9%대를 경험한 그 바스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 올해 6월은 실제로 작년에 그 가격들이 엄청 올라했잖아요. 이게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2% 밑자리는 나와야 소위 말하는 거의 물가가 이제는 비슷하거나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건 3.5%잖아요. 예. 예, 3.6%. 뭐 미국도 한 4%. 그럼 작년에 올라 있는 데에서 또 3, 4%가 오른다니까 금리 인상이든 뭐 동결이든 상관없이 고물가 시대는 예. 올 한 해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점이 작년에 미국은 완전히 물가가 오를 때 쭉 뺐습니다. 네. 그 상승분을. 네. 근데 우리는 눌러놨어요. 이걸 관리 물가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주 억지로 눌러놓으면서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물가는 덜 올랐네 미국보다 하겠지만 그 여진이 우린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실은 미국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의 고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기준금리로 보면 저는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네. 우리는 좀 더 갔다가 멈추는 아. 뭐 이런 후행적 레깅도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마법 같은 단어가 있어요. 선반영됐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증시를 보면 올해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네. 지난해에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이렇게 보면 선반영이 됐다면 희망 회로가 작동을 해서 올해는 첫날부터 좀 쫙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게 아닌 게 지금 또 불안한 거거든요.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반영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주영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경기 침체 네. 했습니다. 그게 일단 선반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그 MBER 전미 경제학회에서 경기 침체 선언 안 했잖아요. 네. 그게 만장일치로 8명의 위원이 다 만장일치가 돼야 선언이 된대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뭐 공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경기 침체 선언하기 전과 후를 보면 과거에는 경기 침체 선언 후에 더 많이 빠졌대요. 네. 근데 전체 폭을 보면은 한 20% 초중반 이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작년에 증시가 몇 프로 빠졌습니까? 나스닥은 35% 빠졌어요. 네.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얼마큼 나오느냐와 선반영의 괴리겠죠. 근데 저는 중국 리오프닝이 물가와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안정이 됐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요. 그들이 쓰는 뭐 휘발유 아니면 뭐 이제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정말 몇억 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도 항공료도 많이 쓰일 거고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프랑스에 이제 피에르 앙두앙이라는 원유 헤지펀드 트레이더가 있는데 작년에 이거 원유 트레이더로 한 50% 수익을 냈다고 해요. 펀드 수익을. 근데 올해 원유 수요가 한 60만 배럴 증가될 것이다. 그거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100만에서 200만 배럴 증가인데 이게요. 지금 감산을 10만 배럴, 20만 배럴 더 안에 만회하다 해서 이 정도 양이면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경기를 막아줄 수도 있는데 물가를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의 시속 게임이 올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그 아까 이제 지점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밤에 올해 미국장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 주식 많이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나스닥 선물 올라주고 미국시 10년물 금리가 빠져주고 있어서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 모두 다 조금 해피하게 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중국이 전 세계의 수요 혹은 지갑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중국이 맏형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가고 미국의 뭐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라는 문제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 대한 밸류 자체도 좀 꽤나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너무 뭐 낙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좀 견뎌 주십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 서학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종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테슬라라는 종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가 지난해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리고 미국 마지막 장이 조금 오르면서 이제 테슬라가 끝났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또 테슬라도 흉흉해요. 그리고 또 뭐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일단 근데 테슬라에 빠진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가 다시 오르려면 빠진 요인 중에 적어도 뭐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신호가 오면 이제 그게 뭐 반등이고 상승이고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온 뭐 전기차 생산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을 첫 번째는 이제 트위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트위터 50조 이상 두고 샀는데 아직까지 트위터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재무 부담으로 가면서 주가 하락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 뭐 실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테슬라 자체의 문제든 경쟁사들의 문제든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문제든 어쨌든 실적이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를 설명할 만큼 안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올해 전체 4분기 다 합쳐서 뭐 150만 대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된 채로 끝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공매도라고 봅니다. 공매도들이 뭐 전 세계에서 공매도 친다는 뭐 팀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뭐 다 빼먹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아. 예.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하여간 네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에 대해서 신호만 나온다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도 다시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 아니 제가 느끼기엔 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의 공매도는 우리 공매도랑 다르게 리볼빙 계속하면서 쥐야장차 못 때립니다. 네. 중간에 한 번은 역시 타고 다시 때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그런 측면도 있고 전기차 부분도 아직까지 요게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뭐 판매량이라든가 요거 퀘스천 마크 트위터도 저걸 가지고 지금 뭐 하려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트위터 관련한 어떤 비전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좀 진지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250조가 증발을 했는데 본인이 아무리 머스크라고 그래도 이게 견뎌낼 장사가 있겠습니까? 250조입니다. 250조 원을 날린 인류 역사상 첫 인물이라고 하죠. 글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머스크가 아니면 왜냐면 네. 자 머스크가 250조 원을 날리면서 세계 부호 2위로 떨어졌잖아요. 네. 1위로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위로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12월 15일 기준으로 226조 원이에요. 명품 만드는 네, 그 루이비통 모에드 네, 헤네시. 거기죠? 예, 네. 그 루이비통과 모에드 헤네시 예. 그 그룹의 회장인데 그 사람 재산이 226조 원이거든요. 예. 그럼 250조 원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 재산이 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400조 원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250조 원을 날린 역사상 첫 인물이지만 예.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출하량 얘기했잖아요. 그 출하량을 못 맞추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에 할인해서 팔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악재죠. 왜냐하면 네. 1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인도량도 적었잖아요. 그런데 네. 자, 할인을 하면은 뭐에 영향을 줍니까? 마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25일 날 그거를 많이 볼 거고요. 그러면서 그 실적 발표 전에 미국의 IB들이 그 실적 추정치를 많이 하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단은 명목은 그거죠. 중국은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제로예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많이 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BYD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보조금만큼을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네. 가격을 낮춰줍니다.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마진에 좀 훼손이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년에 받게 될 보조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받게 될 보조금을 미리 받게 해줄게요. 지금 사세요라고 깎아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마진 훼손을 1월 25일 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이제 그 여기 얘기를 하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니까 리비안 이런 것도 오랜만에 궁금해지는데 지금 리비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테슬라 모든 전기차 관련해서 좀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도 급락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전년비 대비해서 약 50% 이상 더 판매를 하겠다였었고 140만 대를 맞췄어야 되는데 131만 대밖에 못 맞췄다. 그리고 재고가 남았다. 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을 일단 첫 번째로 못했던 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상해 팩토리가 한 달 동안 완전히 멈춰서 있었거든요.
뭐 리오토도 그렇고 여러 중국 회사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중국에 가장 많은 판매를 하거나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 확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장 셧다운까지 그러면서 출하량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가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 대부분은 뭐 중국의 코로나 확장으로 인해서 출하량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리비안 주가도 최근에 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었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전기차 대장으로서는 테슬라 하나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면은 뭐 인터넷상에서 지금까지 테슬라를 한 번도 매수해 본 적 없던 사람들, 그동안에 테슬라가 오르는 모습을 배아파만 했던 사람들이 요즘 들어 유독 테슬라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나눴던 여담 중에 하나가 이제는 테슬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기에는 너무나도 무섭지만 주변의 좀 반응들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 자체의 투심은 최악의 국면이다.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 문제를 테슬라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기는 하지만 포워드 PER 20배가 과연 테슬라한테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자산 전반에 걸쳐서 어제도 잠깐 확인을 해봤었습니다만 2022년에 우리 주식시장 못지않게 힘든 게 가상자산 시장이었죠. 가상자산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1조 3천억 달러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60% 넘게 폭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2,100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창 잘 나갈 때 8천만 원 찍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데 글쎄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6,000달러가 네. 넘었을 때 비트코인이 그렇죠? 6만 달러인가요? 그렇죠. 8천만 원이 넘었을 때 8천만 원. 예. 6만 달러가 1억 넘었을 간다고 때 그럴 때. 그랬을 예. 때였었습니다. 예. 10만 달러 간다고 막 그랬었을 때 한 방송에서 열었던 그 토론이 생각이 예. 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떨어진다 쪽에 예. 앉았었고 그때 내었던 근거가 뭐냐면 채굴이라는 걸 결국 하잖아요. 네.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가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돈 10,000원의 가치는 진짜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10,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찍어내는 화폐 주조 비용은 거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 가상화폐는 전기료가 낮을 때, 에너지 값이 쌀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채굴하는 비용이 미미한데 이게 이제 유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비싸게 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채굴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화폐 수단으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네. 하나를 캐는데 캐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런 약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는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없고 투자로의 가치인데 유동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라든가 NFT 이런 데까지 투자가 안 가죠. 내 빵 사고 밥 사고 기름 사는데 돈을 몰아야 되는데 뭐 이런 데까지 투자 자산이 뭐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약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둘 다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네. 유동성은 더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령 테슬라 살래, 비트코인 살래, 돈이 넘칠 때야 테슬라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뭐도 사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돈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에서는 하나만 삽니다. 저는 그때 코인은 선택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채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암호를 푸는 네. 그 채굴형 대신에 뭐 지분형 뭐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만들어낼 때 몇 프로 몇 프로 지분을 뭐 쪼개는 네. 그걸 뭐 굳이 왜 채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뭐 코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은 네. 그 암호화폐가 아닌 이상 지분으로 해가지고 신뢰를 주는 네. 코인은 아마 뭐 연준 코인이나 우리 한국은행 코인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채굴 비용이 비싼 가운데에서는 저는 뭐 가상화폐는 가장 좀 어둡다. 네. 주식이 오를지언정 가상자산은 거기에 수혜는 못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극과 극의 판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2024년부터
비트코인이 반감기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풍기잖아. 네. 그죠? 공급 대비 수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경제 논리가. 네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귀하니까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같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보상이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 블럭을 생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50비트코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12년, 16년, 20년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24년에 이제 보통 4년, 정확하게 4년은 아닌데 약 4년 주기로 반감기가 도래를 해서 2040년경이 되면 이제 제로로. 그래서 이거는 한도가 있는, 발행 한도가 있는 이제 화폐다. 이렇게 처음에 그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보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뒤로 한 400여일 반감기가 딱 있는 날에서부터 이게 슬금슬금 반감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슬슬 올라서 반감기가 딱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장이 나왔던 게 여지없이 또 20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론 그때는 유동성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12년, 16년, 20년 여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한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그때를 그러면 사실 또 오르는 재미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비트코인의 전문가들은 한 올해 한 중반부터는 반감기가 될 때까지 해서 슬금슬금 반등을 하다가 내년도에 또 굉장히 큰 장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법칙이 또 통할지는 또 사실은 가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3번밖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불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없어져도 이거 두 개는 계속 가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서 따로 묶어서 부르더라고요. 저도 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마불사 정도의 관점이 비트코인에서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인 것 같고 주변에 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중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정도만이 살아남고 대부분의 코인은 좀 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주요 이벤트를 2024년 중반에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한 2, 3년을 봤을 때는 화폐 그리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또 하나의 코인입니다. 이런 투기적인 가치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물 경제에서 쓸 수 있냐라는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투기적인 경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혹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부터 이런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 자산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되었던 시기에는 이런 코인 자산들이 뭐 전 세계 기술주들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축통화라는 게 존재하고 국가 간의 화폐라는 게 존재하는 한 이게 가상화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작년 여름에 이제 달러의 디지털화 CBDC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의 이제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게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뤄지고 해서 실은 올 1분기죠. 3월쯤에 달러에 관한 CBDC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코인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연중 코인이라도 말해도 되고 저는 요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가상자산이. 디지털 위안은 솔직히 좀 뭐 빼더라고요. 디지털 달러의 윤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진짜 돈이죠. 그렇죠. 나왔을 디지털 달러는 진짜죠. 때 이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지는 연준과 그 미국의 금융당국이 그때 당시 이제 자신들도 달러를 디지털 달러화 뭐 그게 암호화폐 방식이든 POW든 POS든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가상자산들을 어떻게 둘까? 예. 얘네들을 그냥 둘까? 아니면 규제할까? 네. 그것이 상당한 또 변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열리죠. CES. 이게 확실히 많은 국가들의 주가에 또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올해처럼 CES가 언론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다뤄진 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CES 현장은 다를 겁니다. 이게 CES가요. 20년에 극적으로 열리고 나서 코로나가 창궐을 했으니까 20년에는 네. 열렸고 아주 크게 열렸죠. 그리고 21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50% 규모로만 온오프 통합으로 열렸는데 올해 다시 완전체로 열립니다. 한 170여 개국에 한 거의 3,00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10만 명 이상 네. 운집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조용하고 우리에 관심이 없느냐? 이게 어쨌든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건데 작년에 그런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기술주들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도 주제가 메타버스, 웹 네. 3.0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디지털 헬스, 뭐 메타버스 친환경. 얘기 들리죠. 네, 그래서 네. 기업들은요. 그래도 여기가 된다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네. 겁니다. 메타버스 웹 네. 3.0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열광했던 미래 기술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처절한 하락을 맛봤지만 하지만 결국엔 오는 미래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CES들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수의 기업들이 다 CES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도 현대차는 빠졌다면서요? 이번에 현대차는 빠졌던 게 조금 의외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신에 과거에는 IT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차량 전장화 부품 혹은 전장용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금 배터리 관련된 업종들, 뭐 SK와 뭐 LG가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조금 CES에 출격을 하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감은 크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이번 CES에 딱히 뭔가 승부를 걸 만한 혹은 기술 개발을 보여줄 만한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시금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 최근 10개년도 자동차 업종의 히스토리컬 PER 데이터를 보면은 약 4.6배 수준이 가장 바닥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번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 뭐 면밀히 살펴보면 또 거기서 먹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화두는 방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웹 3.0 그리고 차량 전장화에 대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CES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기업이 미래에 뭘 할 기업인지 미래 먹거리는 뭔지 그걸 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를테면 LG가 지난번인가 이번은 뭐 열지 않았으니까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미래를 보는 거죠 기업에. 네, 저는 나름 약간 보고 있는 게 증강현실이거든요. 아, 증강. 3차원 증강현실이고 애플은 이제 재료 진짜 다 소진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게 그 XR 기기인데 이번에 뭔가 한번 CES에서 애플이 그 XR 기기 많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지금 그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디 이번 CES에서 이 증강현실 관련한 것들이 또 한 번 좀 네. 제대로 붐업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은 그 왜 삼성전자 같은데 뭉칫돈이 몰리고 뭐 이런 거 뭐 소문도 돌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 네. 올해는 글쎄요. 어제 오늘 이틀밖에 없어서 그런지 전혀 조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아마 주 후반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나올 네, 거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날은 그날이 바닥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뭉칫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겠습니까? 최근에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고객 숫자가 좀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서 하나의 희망을 조금 본다면 반도체 출하량이 2주 연속 늘었어요. 죄송해요. 2달 연속 늘었어요. 네. 그런데 재고량은 2달 연속 급감했거든요. 네.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점은 이제 지나가는 신호가 지표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 1월 3일에 경주마가
작년 최고점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흘러 빠졌습니다.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발 오늘 장중에 아주 많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올해 최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경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서 이번에는 내년 1월 3일에 야 우리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점이 됐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말에서 떨어지지 말고 경주와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